투자, 수입 모두 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는데 민간 소비 외에는 모든 세부 지표 전망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OECD 발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성장률 전망치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네, OECD는 주요국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2.4%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는 지난 3월 내놨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년 전망치 2.5%는 0.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하향 조정에 대해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OECD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OECD는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에서 수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와 고용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OECD는 세계 경제가 올해 3.2%,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네, OECD 성장률 전망치 하향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먼저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전망을 한 건데 그런데도 0.2%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점 때문입니까? 네, OECD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크게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 조정에 따른 투자, 고용 위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올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가 줄었습니다. 수출과 투자 동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수출이 2.6%, 설비 투자가 10.6% 줄었습니다. OECD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성장세가 다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민간 부분의 성장 동력이 훼손이 돼서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는 양호한 성장이 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ECD도 성장률을 이렇게 3개월 만에 낮췄는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성장률에 관한 질문에서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공한 것은 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요. OECD는 우리 정부가 구조개혁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이번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반도체 경기가 연말까지 계속 어려울 것이란 전망, 그리고 투자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 민간 부분의 고용 활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하반기 경기 회복론에 대해선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내일 KDI도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 싶은데요. 네, 지난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0.1%포인트 낮췄는데요. 또 무디스는 오늘 한국 경제 하방 위험으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이 G2 요인 등을 꼽았습니다.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세계 경제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KDI 역시 전망을 낮추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고용하면 최저임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 최저임금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처음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최저임금이 실제 양날의 검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구체적인 명암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나모 씨.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직원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 풀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다 해야 되죠. 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 손님도 받아야 되고
이게 좀 많아졌죠. 막막하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 현장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음식, 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서 업주들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을 활용하는 식으로 근무 형태를 바꾼 사례가 많았습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업주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고용 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장 변화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게 나타나요. 근로시간과 고용 양쪽 다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0%로 1년 전 22.3%였던 것보다 3.3%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 선을 밑돈 것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이 지금보다 커지고 전자담배 본체에도 경고 그림이 부착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아예 없애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먼저 담배값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담배값 경고 그림과 문구가 지금의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담배값의 경고 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표준 담배값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모든 담배가 경고 그림과 문구만 강조된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 색상 등으로 규격화되기 때문에 담배 광고와 판촉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내후년부터는 만화나 동물 캐릭터를 담배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담배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멘솔과 같은 가약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또 눈에 하나 띄는 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죠. 네, 우선 전자담배의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아이코스와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 본체에도 경고 메시지가 표시된다는 얘긴데요. 최근 흡연율 감소가 주춤한 원인이 전자담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담배사업법상 이들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실내 흡연도 더 어려워진다고요? 네, 앞으로 실내 흡연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실내 금연구역 규제가 2021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 흡연실이 폐쇄됩니다. 또 길거리 흡연도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 구역을 지정해 다른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롯데카드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당초 사모펀드에서 MBK파트너스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전격 변경됐습니다. 카드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롯데카드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 이게 다소 갑작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우선 협상자를 사모펀드인 기존 한행컴퍼니에서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변경하는 것 자체야 별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롯데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까? 롯데 측의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 업계 내에선 이런저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설령 한행컴퍼니가 롯데카드를 인수하려고 해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였습니다.
한행컴퍼니는 지난 2016년 엔서치 마케팅을 KT 자회사의 나스미디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일었고 현재 회사 대표가 검찰 조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카드 매각 시한이 10월인 롯데로서는 빨리 마무리되는데 더 무게중심을 뒀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새로 우선 협상자가 된 컨소시엄에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는 건 우리금융그룹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금융그룹에 있는 우리카드인데요. 롯데카드가 우리카드로 편입되면 카드 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규모로 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에 이어 업계 3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카드 업계는 신한과 삼성, KB국민 등이 선도해 왔는데요. 이 오랜 아성이 4강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불어 우리금융그룹도 금융지주사들과 경쟁에서 그만큼 힘을 더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떼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이달 말부터 소폭 인하됩니다. 무려 40년 만에 인하인데 우선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류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물리는 것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모험 자본의 공급, 그리고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고 결국 여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부터 결제일 기준으론 다음 달 3일부터 세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0.15%, 0.3%인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인하가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기본적으로 주식 거래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주식시장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조 2천억 원이 거쳤던 증권거래세 세수는 거래세 인하로 올해 1조 4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수십 년 전에는 자주 쓰이던 종이 채권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택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양하는 국민주택채권인데요. 지금은 전산으로 모두 처리하고 또 이 채권을 사자마자 금융사에 처분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예전 종이채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종주택채권, 지금 보시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지난 1983년부터 1999년까지 투기과열제구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었습니다. 이 채권 중 상당수, 정확히는 98억 원가량이 만기가 지나서 올해 아예 소멸되는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채권은 만기가 20년인 채권인데 만기가 끝나고 5년까지 보관이 된 뒤에 국고로 환수되면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총 25년, 1994년 5월 이후 매입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채권 가지고 계시다면 채권 증권을 지참해서 당시 발행기관이었던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 만기가 끝나지도 않은 채권을 갖고 있다면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채권을 입고하면 상환일에 해당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채권, 증권 종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당시 채권을 기명으로 받았는지 무기명으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명으로 받았다면 역시 당시 발행기관인 영업점, 그러니까 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무기명 채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 등록번호는 아는데 실물 종이만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재권 판결이라는 것을 신청해서 따로 다른 주인이 없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고 등록번호마저 모르면
사실상 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20여 년 전 가물가물하지만 그때쯤 새 집으로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사하신 기억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장롱 안에 오래된 채권 혹시 없는지 한 번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계산을 위해선 정확한 손해액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불이 나서 그을린 옷들을 빨아서 다시 팔라면서 손해액을 낮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 올해 초 발생한 화재로 건물 내 외부와 옷, 냉장고 등 각종 물품들이 불에 탔습니다. 박 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화재 등 2곳 화재 보험에 가입해뒀지만 턱없이 낮은 보험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특히 박 씨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산정 위탁을 받은 손해사정사가 피해 규모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합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조사 기간에 그을린 옷은 빨아서 쓰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무성의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쓱 둘러보더니 그렇게 산정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금액을 제시했고 인정하라고 하니까 저희 너무 억울한 거죠. 옷 같은 게 끄름 같은 게 가닥 많이 앉아있고 신발 같은 거 화재난 지하층에도 끄름 같은 게 많이 앉아있는데 그거를 빨아서 청소를 해서 손님한테 되팔아라.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는 보상 방식을 설명한 것일 뿐 강요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빨아서라든지 아니면 저렴하게 저가로 판매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린 거지 그렇게 하셔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손해사정사는 피해액을 약 1억 원으로 추정했고 삼성화재는 이에 근거해 보험금을 제시했지만 박 씨가 별도 업체로부터 받은 피해액 약 4억 5천만 원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 씨의 항의에 삼성화재 측은 1억 7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제시했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자율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이를 거부했고 금감원은 이 건을 내부 분쟁조정팀에 넘겨 지급 권고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금융당국이 해결책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예. 먼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가죠. 손해사정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절차를 좀 따져보면요. 이 예.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이 가입자가 보험금 신청을 보험사에다가 하면 지금 이 표 보시는 것처럼 이 손해사정사가 우선 선제적으로 전문적으로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앞선 이 화재 현장의 리포트에서 보신 화재 현장의 피해액 조사는 좀 특이한, 좀 깨름직한 구석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화재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에 가서 10여 분 정도만 현장을 둘러보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손해액과 보험금이 산정이 됐다는 게 바로 가입자 측의 주장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인테리어 업체는 삼성화재 지정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삼성화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 그리고 삼성화재 지정된 이런 인테리어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이 중요한 손해사정 업무를 편향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논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손해사정 업체의 대부분은 이 보험사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를 받고요. 손해액 산정이라고 하는 일감을 따내는 사실상의 이 보험사와 손해사정 업체는 종속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들로서는 재계약을 따내는 게 중요하고 또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손해액을 줄여서 보험사 이익에 부합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국이 개선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행 시기가 또 연기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당초 올 6월까지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개선된 내용을 좀 보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안을 보면 동의 기준을 좀 세분화를 해서 이 보험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 우선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폭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동의를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에 한해서만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여기 또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등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비자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택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 한빛 1호기가 안전 불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왔는데 전력 생산, 판매 모두 불안합니다.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먼저 원전 얘기부터 좀 하죠. 이 원전 상태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멈추지 않고도 가동을 했다. 이 사실이 좀 드러났어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출력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전의 예. 1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출력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영광 한빛 1호기의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채로 12시간 동안 운행된 뒤에 정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하마터면 역대 최악의 원자력 사고였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처럼 될 뻔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전력 폭주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애초에 체르노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좀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료 인상 불안감 좀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핵심은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오랫동안 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료가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적자 행진 속에 한전은 한전 공대 설립도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대 설립 여기에도 애초에 좀 적잖은 돈이 투입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한전공대의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하고도 초기 투자 비용만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가량이 들고 또 매년 운영비가 5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과연 이렇게 최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결국 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전기료 인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어제 성은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성 장관 발언의 맥락을 해석을 해보면 전기료 인상은 없다. 나아가서 인상이 있어도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한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을 가닥을 어느 쪽으로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폭은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보전으로 이 산업용 전기, 산업용 경부화 시간대 개편 그리고 또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 등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면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벤처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투자를 못 받아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1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방열 부품을 만드는 한 벤처 기업입니다. 기술은 있지만 낮은 인지도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영업처도 확보돼 있고 기술 개발도 완료돼 있는데 양산 장비를 까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런 벤처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1조 원 규모의 벤처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 유망벤처 사업에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4년간 2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포항 광양 지역에 벤처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점도 만듭니다. 미래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창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망벤처 기업을 그룹 신사업에 편입시켜 미래 먹거리로 삼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벤처캐피탈협회가 펀드 운영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벤처 투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쇳물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지 기대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절기소만인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국 내륙에서 잔류하는 황사가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쪽과 경남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들적은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요.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28도, 주 후반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한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청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하늘도 맑고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28도, 울진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자체는 맑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쯤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